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대부분의 대구는 북반구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 10개 과에 걸쳐 200종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흰살 생선인 대구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은 18% 이상으로 어류 중에서는 높은 편인데 특히 대구를 건조할 경우엔 단백질의 비중은 80%에 달해 농축 단백질이 됩니다. 이 때문에 대구는 과거부터 인류의 건강식이었고 가격도 저렴해 여러 국가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대구는 러우 전쟁으로 영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푸틴은 바렌츠에서 영국의 대구 조업을 막기 위해 70년 된 조약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대구 어획량 세계 1위에 올라섰을 정도로 대구의 어획량과 보존에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판사 RH 코리아는 2014년 첫 출간 이후 올해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를 재출간했습니다. 도서에는 생선에 불과한 대구가 세계사에 남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그려내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역사 속 대구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중 일부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풀어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영상 설명란에 소개된 링크의 도서로 확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날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바스크인들은 과거 생선인 대구와 유대 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먼 해역에서 고래를 잡아와 중세 유럽인들의 막대한 고래고기 소비량을 공급했는데 당시 이들이 먼 곳으로 항해가 가능했던 건 대구를 잡아 소금에 절임으로써 긴 항해에서 상하지 않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는 데 대해 기인합니다. 바스크인들은 고래에만 사용했던 소금 절임 기법이 고래보다 대구에 더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구는 기름이 전혀 없는 생선이라 소금에 절여 잘 말리면 붉은색의 고래고기보다 더 오래 보관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린 대구를 물에 불려 먹으면 더 맛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 대구는 저렴한 자양식품이었습니다. 또한 중세 교회는 한 해의 거의 절반을 육지고기 등을 금지하는 금식일로 지정했는데 이때 생선과 같은 차가운 물에서 나오는 식품은 허용돼 교회의 금식일은 오래 보관이 가능한 소금에 절인 대구를 먹는 날이 됐습니다. 사실상 대구가 종교적인 상징이 되면서 당시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대구 어장을 알고 있었던 바스크인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8세기 대구는 식민지였던 미국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를 국제적인 상업지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당시 대구는 저렴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했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선 대구 어업 덕분에 가문에 부를 쌓아 올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대구 귀족이라 불렸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대구를 부의 상징으로 보고 부를 과시하기 위해 지은 저택 곳곳을 대구로 장식하는 등 대구를 공공연하게 숭배했습니다. 더 나아가 1776년부터 1778년 사이에 발행된 최초의 미국주화 상당수에는 대구가 그려졌고 보스턴의 과거 의사당에는 나무로 조각한 대구가 매달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셀럼 가제트 신문에도 공식 문장에 대구가 나타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설탕 생산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17세기부터 설탕 산업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예들이 동원됐습니다. 열대의 태양 아래에서 상당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예들은 소금과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카리브해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은 사탕수수 재배지가 모자란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식량 생산을 위한 땅을 내줄 리 만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 노예들은 잉글랜드에서 가져온 소금에 절인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뉴잉글랜드의 여러 식민지는 저렴하면서 소금을 함유한 소금에 절인 대구의 판매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가공 대구는 수요가 많았는데 문제는 가공 시 대구의 상태나 소금의 함량 문제로 불량품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량품은 유럽의 지중해에선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데 카리브해는 지중해와 달리 노예들이 주 고객이라 가공된 대구의 불량품을 소비하며 시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때 서인도 제도급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소금에 절인 대구 중에서 가장 저급 상품을 가리키는 사업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근 2세기 동안 이뤄진 노예를 상대로 한 대구 판매로 뉴 잉글랜드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다만 19세기 중반 카리브해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북아메리카의 대구 어업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카리브해 노예 시장에 품질이 낮은 대구를 수출하다 보니 북아메리카산 소금에 절인 대구의 품질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지중해 시장에서는 북아메리카산 가공 대구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노예 시장에 의존했었던 북아메리카인들의 가공 대구는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았던 지중해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아이슬란드 근해에는 영국의 트롤선이 조업으로 상당한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해군성은 상당한 트롤선을 징발해 전쟁에 투입했는데 영국의 트롤선이 근해에서 사라지자 아이슬란드의 대구 등의 어획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1918년 종전 후 영국인들이 돌아오자 어획량은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에 아이슬란드에서는 당시 육지로부터 3마일인 영해선을 확장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됐는데 1920년대 말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는 영국의 트롤선을 종종 납포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의 트롤선은 다시 사라졌고 근 6년간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 시장에 생선을 수출하면서 어업 강대국이 됐습니다. 전시의 생선 가격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아이슬란드인들은 생선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았고 이는 다시 아이슬란드에 주둔 중이던 미군과 거래하며 미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는 전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는데 대구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며 식민지 국가에서 현대적인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1954년 이후 아이슬란드의 대구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4년 후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영해선을 12마일로 확대했습니다. 영국은 서한을 보내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요구한 철수 마감 시한에 따라 외국 어선들은 12마일 영해선 밖으로 나갔지만 영국의 트롤선은 영국 전함들의 호위 아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년 반 동안 제1차 대구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 납포된 영국 트롤선은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영국 트롤선들은 제대로 조업을 못했습니다. 영국은 아이슬란드와 협상을 시작해 1961년 아이슬란드의 12마일 영해선을 인정하며 제1차 대구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뒤 아이슬란드는 영해선을 50마일로 확장해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은 거세게 항의했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제2차 대구 전쟁은 위협 사격이 이뤄졌을 정도로 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때 화력이 열세였던 아이슬란드는 나토 탈퇴와 단교를 거론하며 벼랑 끝 전술로 영국을 위협했습니다. 냉전이었던 당시 같은 편끼리 분쟁을 우려했던 나토는 영국에 압력을 가했고 결국 영국은 아이슬란드의 50마일 영해선을 인정하는 대신 트롤선의 크기, 조업구역, 어획량에 제한을 두는 허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제2차 대구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1974년 아이슬란드에서는 어획물 중 대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어족의 번식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아이슬란드는 대구 어족의 감소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영해선을 확장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겨우겨우 확장된 50마일의 4배인 무려 200마일로 영해선을 확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200마일 영해선 발표 이후 외국 어선들은 200마일 바깥으로 나갔지만 서독을 포함해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탄이 발사되었을 정도로 심각했던 대립은 5개월간 35회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협상이 계속됐지만 아이슬란드는 타협 불가를 외쳤고 실제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단교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달리 1976년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선 200마일 영해선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아이슬란드의 200마일 영해선이 전 세계에 승인을 얻자 영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3차 대구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